사실 노후 준비가 65%가 안 돼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뭐 35%는 뭐 제대로 돼 있냐? 사실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는 거의 90% 이상 안 돼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노후 준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는 의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파트도 아니고요, 주식도 아니고, 코인도 아니고, 어떤 인류도 은퇴하고 소득 없이 20년 이상을 살았던 인류가 없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인류의 처음이다. 미국 주식에 많은 분들이 정말 내 노후를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해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왜 ETF를 하느냐, 40대 50대들도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뭔가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돈을 넣고는 싶은데 이제 가격적 부담이 있고 하니까 이런 자금들이 이제 ETF로 몰리면서 어떻게 보면 ETF가 굉장히 르네상스의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미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이 있냐, 전 세계에 그런 경제가 있냐? 없거든요. 노후 자금이라면 꾸준히 매수하셔라. 노후 준비로는 제격인 상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한국인의 65%가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특히 2030 세대는 이미 지금 생활비도 빠듯한데 무슨 노후 준비냐라며 완전히 포기한 모습을 보였다고도 합니다. 이대로면 20년 후 노인 빈곤층이 지금보다 2배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 상황이 젊은 세대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한국 사회 전체의 심각한 위기로 봐야 할까요? 네, 뭐 우리 전체 사회의 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노후 준비가 65%가 뭐 안 돼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뭐 35%는 뭐 제대로 돼 있냐? 사실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노후 준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를 자꾸 돈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저는 거의 90% 이상 안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노후 준비는 어차피 누구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똑같이 노후를 준비할 여력은 솔직히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노후 준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는 뭐 연금 좀 많이 넣어? 아니면 뭐 재테크를 통해서 노후에 좀 자산을 잘 만들고 있어? 이런 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의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후 준비를 내가 돈으로는 안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안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2030들이 노후 준비 솔직히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돈에 관련된 부분 빼고 의식에 관련된 부분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노후 준비는 우리가 인생에 3권의 문제집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장기, 활동기, 노후기. 성장기는 다 지났죠. 성장기는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잘 풀었고, 2권이 남아있어요, 문제집이. 하나는 활동기, 2번째 노후기인데, 노후기 좀 대비해갖고 선행학습으로 좀 미리 좀 예습 좀 하고 있냐 라고 봤을 때 거의 못하고 있죠. 근데 2번째 문제집을 잘 풀잖아요. 열심히 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3번째 문제집도 잘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노후 준비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2번째 문제집조차도 제대로 못 푸니까 3번째 문제집이 안 풀리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일단은 90년대생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90대 중반 정도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평균보다 더 특별히 안 건강해도 90대 중반까지 생존한다. 그 얘기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나는 60까지 일하긴 좀 싫고 그냥 한 50대 초반이나 40대 후반에 좀 어떻게 은퇴하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이제 제일 문제라는 거죠. 왜냐면은 인류 역사상 일을 손에서 놓고 소득 없이 20년 이상을 생존했던 인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거의 처음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뭐 정년퇴직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조차도 정년까지 일하면 60세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평균보다 조금 더 건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세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60까지 일하고 40년이라는 세월을 소득 없이 지내야 되는데, 인류 역사상 그런 인류가 있었느냐? 없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럼 우리 선배들이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떻게 산 거야? 그분들은 돌아가시기 직전 15년까지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넘어갔던 거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일을 손에 놓고 약간 운이 안 좋으면, 여기서 말하는 운이 안 좋다는 건 평균보다 좀 더 건강해버리면 그냥 35년 이상을 소득 없이 살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걸 깨닫고, 내가 돈으로는 노후 준비를 못하지만 정년까지 할 마음을 먹고 있고, 정년 이후에도 10년 15년을 내가 뭔가 제2의 인생을 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분은 돈으로
제대로 노후 준비 안 해도 제대로 노후 준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연금 나 한 30만 원 넣고 있고 뭐 남들 하는 만큼 그냥 뭐 아파트 뭐 대출은 있지만 나중에 있고 그러면 노후 준비 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게 대단한 착각인 게 뭐냐면 아파트도 아니고요. 주식도 아니고 코인도 아니고 이런 재테크가 여러분들에게 물론 도움이 뭐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인류도 은퇴하고 소득 없이 20년 이상을 살았던 인류가 없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인류의 처음이다. 근데 여러분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그냥 뭐 파이어족으로 빨리 그냥 대충 은퇴하고 싶어. 그리고 빨리 그냥 60세 그냥 어떻게 꾸역꾸역 이제 놀고 싶어.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의 재테크가 아무리 성공한들 저는 이거는 노후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보도자료 뭐 한국인의 65%가 뭐 노후 준비 이거는 옛날 사람 얘기고 100%입니다. 안 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뭐부터 바꿔야 되냐? 최근에 우리가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안티에이징, 저속 노화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저속 은퇴. 이걸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노후 준비는 다 100% 실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회사에서 60세까지 일하면 됐지? 가 아니라 사실 그 몇 해 전에 돌아가신 그 우리 송혜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이 내가 봤을 때는 저속은퇴의 선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분은 우리가 직업이라고 할 때 그분의 직업은 연예인, 예능인이잖아요. 그분은 직이 아니라 업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직에만 매달리면은 70세, 75세까지 사회활동을 못하죠. 근데 그분은 95세까지 일했습니다. 왜? 직에 매달린 게 아니라 업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나 저나 제2의 인생은 뭐가 돼야 된다?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 아니라 그건 직이에요. 뭐 직은 누구나 다 있죠. 있었던 적이 있죠. 근데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세컨 라이프, 세컨 잡은 업이 있어야 된다. 이게 된다 그러면은 뭐 지금 연금 못 넣고 있다. 뭐 나는 뭐 아파트 지금 뭐 하나 없다. 그래도 노후 준비가 1차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후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결국 소비 습관을 바꾸는 거라고 하던데요. 흔히들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타고 싶은 것도 못 타는 지루한 삶을 떠올리곤 하잖아요. 대표님이 보시는 현명한 소비라는 게 단순한 절약과 어떻게 다른 것일지 궁금합니다. 뭐 사실 지금 좀 아껴라, 저축 좀 많이 해라, 좀 덜 써라,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누구나 뭐 짜증이 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여행이나 또는 뭐 비싼 물건을 쇼핑을 하거나 파인 다이닝을 가거나 소위 말하는 우리가 느낄 때 과소비를 왜 하게 됐느냐? 그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버드 대학교의 그 심리 연구가 있었는데 실험이 있었는데 제니퍼 러너 교수라는 분의 실험에서 소비는 감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든 소비가 감정의 문제예요. 필요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우리가 뭐 치약 살까 고민합니까? 안 사잖아요. 그건 필요의 문제잖아요. 비누, 샴푸 이런 거 뭐 고민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치약, 비누, 샴푸 사는 게 여러분들 소비 얼마나 차지해요? 얼마 안 차지하죠? 여러분들의 소비의 고민은 대부분 파인 다이닝, 외식, 또 뭐 명품 소비, 그 다음에 뭐 여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감정의 문제라는 건데 감정의 문제라는 건 이 소비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소비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일상이 만약에 너무 행복해. 내가 월요일 날 막 회사 가고 싶어 죽겠어 그냥. 막 내가 막 가슴 뛰는 일을 한다. 그런 사람은 의외로 소비 안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 자기가 막 죽고 못 사는 일을 하잖아요. 과소비할 시간도 없지만 과소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소득도 얼마 안 되는데 벤츠를 타고 소득도 얼마 안 되는데 왜 맨날 해외여행을 가고 왜 저렇게 자꾸 비싼 걸 사고 그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퇴하잖아요. 야, 내가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고 토요일, 일요일만 노는데도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나중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놀면 얼마나 돈을 많이 쓸까? 의외로 안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의 보상으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중에도 우리가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소비를 굉장히 적게 하더라도 굉장히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훈련이 된 상태로 노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감당이 되지 매일 저녁 뭐 치킨, 피자 아니면 마라탕, 엽떡을 안 시키고 지나갈 수가 없다. 이 스트레스를. 그 다음에 생맥주에다가 뭐 좀 안주 좀 먹고 이거 안 하면 나 야식 못 먹으면 나는 정말 한 3, 4개월에 한 번 정도는 어디 좀 여행을 떠나야 된다. 나 매일 캠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는 뭐 어디 좀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좀 비싼 쇼핑 좀 해야 된다. 이러지 않으면 내 삶이 나는 너무 진짜 무료하다.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 분은 만약에 은퇴를 했어. 소득이 일단
고정소득이 없어지죠. 갑자기 시간은 또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런 돈을 많이 쓰는 소비 패턴으로 삶이 딱 고착화되어 있는 분이 은퇴 생활하면 생활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훨씬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쨌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 매여 있잖아요. 물론 그 매여 있는 것 때문에 일상이 좀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과소비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또 회사에 매여 있어서 돈을 못 쓰게 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게 풀려버리면은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냐 아니냐를 생각할 때 이런 계산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 있으면 부자, 얼마 이상은 꼭 있어야 부자다라고 하는 걸 예를 들면 50억 있어야 된다. 50억 있어야 부자다. 뭐 이런 예를 들면 기준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절대 기준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한 달 생활비가 얼마입니까? 내가 만약에 250만 원이 있어. 250만 원 갖고 난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낸다. 도서관 가서 책 빌려보고 운동하고 꼭 돈 안 들이더라도 너무 행복하게 잘 산다. 라고 하는 분은 예를 들면 250만 원이면 1년이면 3천만 원이죠. 1년이면 3천. 10년이면 3억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재산이 3억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100개월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10년치의 자산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한 달에 돈 1,000만 원 안 쓰면 나는 그냥 살 수가 없다 진짜. 이런 사람은 10억이 있어도 부자가 아닌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을 못 버티거든요. 이 돈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왜 노후에 들어가기 전에 적은 생활비로도 내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를 위한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많이 쓰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돈을 못 쓰면 불행할 것 같다.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쓰고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고 돈을 많이 못 쓰고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불행하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지금 뭐 이재용, 최태원 회장이 제일 우리나라에서는 행복한 거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최소 수준은 있지만 그게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없으면 지루한 삶이고 재미없는 삶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있더라도 굉장히 적은 생활비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 패턴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게 뭐예요? 여러분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습관 중에 하나가 일단 먹는 거, 외식, 배달, 그 다음에 파인다이닝 이런 거 하기 시작하면 걷잡을수록 돈이 커지죠, 그죠? 그러나 노후의 길어진 시간을 요리하는 시간으로 보내면서 장보기를 하고 7대3 정도로 30%는 내가 사서 먹는다 하더라도 70%는 내가 직접 한 요리를 가지고 주변 사람도 대접하고 나도 먹고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간다든지 그 다음에 문화생활도 그래요. 문화생활도 꼭 돈을 들여야 되느냐 사실 돈을 들여서 배워야 될 것도 있죠. 그렇지만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얼마나 어디나 공원이나 운동할 수 있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T, 요가, 필라테스를 꼭 돈 내고 배워야 될 필요도 있지만은 사실은 러닝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비용이 극히 적게 들어가는 그런 문화 레저 활동을 하면서 생활비가 많이 안 들어가도 정말 잘 지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노후의 문제는 너무 많지 않은 소비를 하면서도 내가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훈련이 노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이후에 가장 복잡해지는 게 부모, 자녀, 형제 간 돈 문제더라고요. 실제로는 캥거루족, 부모의 노후 준비, 자녀 결혼 비용까지 온 가족이 얽혀 있는데 경제적 독립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조일까요? 아니면 결국 가족이란 이름으로 서로의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사실 가족이라고 하는 게 혈연이죠. 굉장히 가까운 사이긴 한데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과거에는 다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부모 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거의 이게 어떻게 보면 회계 처리가 그냥 하나의 운명체였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또 노후가 되면은 다들 돈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매정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죠. 그러나 돈은 피보다 진합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이걸 만약에 흐트러뜨리고 흐리멍텅하게 한다? 그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하더라도 돈 문제에 대해서 특히 형제나 부모 자식 간이나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선을 딱 꺼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누군가 상처받고 누군가 피해를 보고 누군가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독박을 쓸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부모님을 어느 정도 뭐 생활비를 드리거나 용돈을 드리거나 하는 거는 뭐 너무도 좋지만 이것도 굉장히 좀 불분명하다. 불투명하게 가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당연히 형제간에 마찬가지죠. 뭐 돈을 빌려주고 뭐 떼이는 형제관계라든지 뭐 부모 자식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족일수록 철저하게 상대방의 돈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흐트러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더 상처받고 더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돈 거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냉정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상 노후 준비라고 하면 마지막엔 한방 노림수에 기대려는 분들도 많아요. 빚내서 부동산, 고위험 투자, 단타, 매매 같은 것들이 반복되는데요. 대표님 보시기엔 위험 감소와 신중한 분산, 어디서 선을 그어야 노후를 지킬 수 있다고 보세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문제집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이제는 60세까지나 50세까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입사하고 여러분 다니는 회사에서 봤던 최고 선배가 한 50대, 60대였다 그래서 나도 그냥 50, 60까지만 일하면 끝나는구나.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나 지금 나이가 50 넘었는데 돈 모아놓은 건 없고 그러니까 어때? 마음이 조급해지고 에이 한번 땡겨보자. 뭐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욕심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투기적인 성향이 강해지게 되는데 이럴 땐 누가 귀에다 속삭이면은 혹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사기를 많이 당한다. 물론 사기 친 놈이 나쁜 놈이긴 한데 왜 내가 그때는 정신 나가서 그 말에 현혹됐을까를 잘 생각해보면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만 나의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0세로 내가 경제활동을 멈추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60세 이후에 70세나 75세까지 물론 그 전만큼 정말 풀타임 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사회활동을 계속하면서 소비도 좀 줄이고 내가 어찌됐건 간에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을 하겠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속 은퇴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내가 진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물론 옛날에 내가 왕년에 잘 나갔었는데 어떻게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벌면서 그 일을 하냐. 노후에 하는 일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도 중요하죠. 내가 월, 화, 수, 목, 금을 회사를 가던 사람이 월, 화, 수만 어디 사회활동을 해도 생활비가 확 줄어들어요. 왜냐면 월, 화, 수만큼 사실 내가 집에서 여가 생활을 보냈으면 스케줄 만드느라고 돈을 썼을 텐데 월, 화, 수를 어딘가 몰입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버는 돈이 100만 원, 150만 원이라도 솔직히 200, 250만 원 버는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먼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전반적으로 내 마음들이 투기적인 성향이 약해지는데 나 그냥 몰라 50대 중반 빨리 그만두고 나 빨리 그냥 은퇴하고 쉬어야 돼. 근데 은퇴하고 쉬려고 보니까 뭐 준비된 게 없어. 아직 애들도 지금 독립을 안 했고 뭐 대출도 좀 남아있고 그럼 어떻게 돼? 마음속에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 이거 뭐 좀 어떻게 한 방에 좀 땡길 거 없니?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뭔가 고수익의 유혹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그 투기적인 어떤 위험 자산에 극도로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정말 성공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주식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낮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지. 나 이거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전세금 올려줘야 될 돈 땡겨 갖고 온 건데 빨리 지금 1년 안에 이거 쇼부가 나야 돼. 이렇게 요구 수익률이 높은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은 이거 성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선을 그어야 되냐. 일단 그게 근로소득이 됐든 사업소득이 됐든 뭐 기타 소득이 됐든 나의 소득 활동은 60세에 끝나는 게 아니라 소득이 많이 떨어지더라도 난 70세 75세까지는 어쨌든 사회활동을 하고 이 사회활동을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먼저 자리 잡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투기적인 성향이 약해지게 된다. 이게 먼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며칠 전 미국 연준이 결국 연내 금리 추가 인하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특히 ETF 투자자들은 이러다 내 은퇴 자금까지 다 날리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ETF 투자로 은퇴를 준비해온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불안과 공포, 이거 진짜 근거가 있는 건가요? 뭐 최근에 미국 주식은 뭐 최근뿐만 아니라 올해 3월 말 4월 초에 나스닥이 뭐 심하게 조정을 S&P 500도 받았고 나스닥도 받았죠. 그때 빼고는 사실 지난 15년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빠졌던 적은 2022년도에는 뭐 조금 지지분열했지만 그 한 해 빼고는 거의 15년을 계속 올랐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주식에 많은 분들이 정말 내 노후를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해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워낙 그동안의 상승세가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어떤 이런 이슈에도 주가가 막 크게 흔들리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좀 불안 요소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길게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ETF를 하느냐? 사실 최근에 ETF 막 그냥 뭐 어디든지 가보면 ETF 얘기를 하죠. 근데 ETF라는 거는 이제 과거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들한테는 그렇게 대단히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ETF라는 게 뭐냐면 진짜 주식을 하는, 흔히 얘기하는 뭐 우리가 주식쟁이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두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ETF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종목에 투자를 해야 고수익을 보지 뭐 A부터 Z까지 다 투자한 거에다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재미가 있냐. 그래서 사실 최근에 그 미국의 성장주들이 요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ETF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ETF가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첫 번째가 미국 주식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경계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ETF처럼 이렇게 분산 투자가 되어 있는 것에 투자를 해야 혹시 조정이 생기더라도 좀 방어적이지 않겠느냐. 요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쏠려 있는 이제 부동산 자산에 쏠려 있는 자산, 그 외에 금융 자산, 그리고 이제 아직 은퇴하진 않았지만 40대 50대들도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뭔가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돈을 넣고는 싶은데 이제 가격적 부담이 있고 하니까 이런 자금들이 이제 ETF로 몰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ETF가 거의 굉장히 르네상스의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국 주식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매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이는 측면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이 있냐? 전 세계에. 그러니까 사실 미국 주식이 그동안에 좋았던 이유는 싸서 올랐던 거가 아니라 계속 비쌌지만 원탑 경제. 그러니까 미국 외에 미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이 있냐, 그런 경제가 있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외에는 사실은 뚜렷하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좋은 시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반사 이익으로 이 미국 주식에서 돈을 빼서 다른 데로 돈을 옮길 곳이 확실히 있다면은 미국 주식이 빠지는데, 돈을 뺐다 치고 어디로 갈 거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주식은 대세라고 하는 것이 굳어진 거고, 이렇게 높아진 가격 상승에서는 ETF가 방어적이다라는 것들을 시장이 알기 때문에 지금 ETF가 대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처럼 장기적으로 운용할 자금이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이슈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어때요? 지금 여러분 있는 돈 없는 돈 다 ETF에 넣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만약에 1억 전 재산인데 1억을 다 ETF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 조금 불안해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한 1억, 2억, 3억 정도를 한 5년, 10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조금 조정을 받으면 그게 더 싸게 살 기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후 자금이라면 너무 일비일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매수하셔라. 다만 최근에는 어떤 분들은 미국 주식보단 한국 주식 아니겠느냐. 이제 미국 주식은 너무 올랐고 밸류로 봤을 때 너무 비싸고 한국 주식이 밸류로 봤을 때는 여전히 싸니까 한국 주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판단인데 비중을 뭐 5대5로 할지 7대3으로 할지 그건 여러분의 판단이잖아요. 그 비중대로 꾸준히 매수하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 중엔 최근 SCHD 같은 배당 ETF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ETF라면 진짜로 원금을 지켜줄 수 있을지 의문도 들거든요. SCHD로 제2의 월급을 만드는 전략, 이걸 정말 믿고 따라가도 될까요? 믿고 따라가도 됩니다. 다만 어떤 투자든 위험이라는 건 존재하기 때문에 몰빵 투자만 안 하시면 좋겠다. 보통 우리가 미국 주식을 잘 못 믿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야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 뭐 배당주라고 그래서 괜찮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S&P 500이 2022년부터 25년 사이에 한 33%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같은 시간에 이 슈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배당주 ETF의 뭐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슈드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 배당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던 그 전통적인 기업들만을 묶어서 ETF로 만든 건데, 요 슈드라고 하는 ETF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기간 33.7%가 오르는 3년 동안의 기간 중에 한 6%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야 그럼 주식으로서 매력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이 같은 기간에 거의 4%에 가까운 주가 대비 배당률이 4% 정도를 꾸준히 해줬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20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한 3년 정도를 이 ETF에 투자했다 그러면은 4% 정도의 배당 수익을 연간 받고, 그리고 시세 차익도 한 6% 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요즘 은행의 예금이 뭐 사실 세후로 보면 한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한 2배 정도 가까운 배당 수익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주식이니까 예금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예금은 2%, 2.5% 이자를 주더라도 그 원금이 보장이 되는 거고, 이 뭐 배당주라고 하는 것은 배당의 역사가 깊기는 하지만 뭐 주가라는
게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 원금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배당은 사실 의심 안 해도 돼요. 배당은 의심 안 해도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주가가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배당주라 그래도 사실은 조금 하락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배당을 하느냐, 배당을 줄 수 있느냐, 왜 그러겠습니까? 성장주가 아니라서 그래요. 성장주는 뭐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성장주 뭐 대부분 다 AI, 로봇, 그 다음에 IT 뭐 이런 것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은 뭐 아직 우리가 투자된 금액 대비해서 그 기업이 뭐 주당 수익이 높진 않잖아요. 아직 뭐 AI가 뭐 아직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지는 못하잖아요. 앞으로 미래가 AI로 바뀌면 어마어마하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비싼 거지 뭐 당장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배당주들은 대부분 이런 성장주가 아니라 뭐예요? 미국의 전통적 산업, 뭐 예를 들면 뭐 소비재. 미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뭐 세제 같은 거 만드는 기업. 뭐 이런 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 미국 사람들이 그 3억 5천 가까이 되는 그 인구가 뭐 돈을 안 쓰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배당주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재 기업들은 뭐 경기가 좋건 나쁘거나 장사를 계속하고 거의 20년, 30년을 배당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줄 가능성은 내가 봤을 때 뭐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은 어렵다. 근데 다만 이제 주가는 조금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잘 안 올랐어요. 생각을 해서 미국 주식이 30 몇 퍼센트가 나스닥은 막 40 몇 퍼센트가 오르는 동안 10%도 안 오른 미국 주식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야?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 별로인 거 아니야? 가 아니라 떨어질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주식 다른 애들은 그렇게 오르는 동안 얘가 그렇게 안 올랐다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주가 변동성은 매우 낮다. 위험하지 않다는 그러니까 뭐 주식이 위험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여러분 이게 배당을 말이죠. 한번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식을 샀는데 배당을 주네. 그래서 배당을 이거 분기 배당이에요. 슈드는 분기에 배당이 나와. 계속 받는데 1년 받고 2년 받고 3년 받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이 무슨 생각하냐면 이게 주식이었다는 걸 까먹어요. 이게 주식이었는지 채권이었는지 헷갈리는. 야 이거 따박따박 이자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줘요. 배당을. 그러다 보면 이게 주식인지 채권인지 헷갈려. 채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주식을 안 팝니다. 왜 안 파냐? 그럼 뭐 그냥 갖고 있으면 계속 연 한 4% 주더라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투자 자산에 대한 요구 수익률을 극도로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쁜 말로 얘기하면 야 주가 변동이 없다는 건 너무 안 오른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뭐 그렇게 빠질 이유도 없어요.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노후 준비로는 제격인 상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고수익은 불가능합니다. 고수익을 원한다면 나스닥을 가야 되겠죠. 그러나 노후 준비라고 그랬으니까 노후 준비에 이 슈드를 뭐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 포트에 뭐 한 30이든 40이든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요 부분만큼은 꾸준히 제2의 월급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저는 뭐 크게 비율만 너무 몰빵이 아니라고 하면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세금과 환율이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는 배당금에서 미국 원천징수 15%를 떼고 국내 배당소득세까지 이중으로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수익을 내도 환율 변동 때문에 환차손이 나면 수익은커녕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들도 나오던데요. 이걸 감안하고도 미국 ETF로 은퇴 자금을 만드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그 표면적인 수익률이 100% 수익이 아니라는 건 맞아요. 뭐 또 원천징수로 떼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도 이제 배당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배당 같은 경우는 15.4% 과세를 하니까 그런 면에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슈드라고 하는 종목 또는 뭐 기타 다른 뭐 배당주 ETF가 있지만 여태까지 배당을 해왔던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은행에서 받는 은행의 이자도 사실은 똑같이 이자 소득세 떼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뭐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나쁜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환율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환율이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비해서 뭐 거의 100원 가까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뭐 굉장히 사실은 크죠, 이거는. 근데 내가 막 당장 이 배당주로 막 생활비를 쓴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주는 그 배당률이 낮아지지 않아도 당장 들어오는 원화로 계산한 배당이 적어지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대부분 이 슈드라고 하는 배당주를 다시 재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막 70, 80대에서 나는 당장 내 생활비를 이 슈드에서 배당금 받아서 써야 된다라면은 물론 환율 변동에 좀
영향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걸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국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분들은 아유 최근에 그냥 환율이 떨어져 갖고 너무 그냥 수익이 줄었어. 이건 뭐예요? 자꾸 원화로 계산을 해서 그런 거야. 원화로 계산하지 말고 그냥 달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이번 달에 뭐 1,000달러 받았다, 1,500달러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기분 나쁠 게 하나도 없고 원화로 바꿨을 때만 기분 나쁘지 재투자를 기반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1,000달러는 그냥 어쨌든 1,000달러잖아요. 그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어떤 경우는 원화로 바꿨을 때 돈이 많은 거고 어떨 때는 조금 적은 것일 뿐이지 내 생각을 항상 달러로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면은 기분 나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배당주는 막 지금 은퇴를 해가지고 은퇴 생활비를 막 지금 당장 써야 되는 분이라면 환율 리스크가 좀 있지만 당분간 좀 재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뭐 전혀 그렇게 문제가 될 만큼의 그 리스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방법은 하나, 분산 투자뿐인 것 같은데요. S&P 500 ETF와 배당 ETF인 SCHD를 적절히 나눠서 투자하면 위험을 피하면서 성장과 배당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두 ETF를 어떤 비율로 어떻게 나눠서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일까요? 그 사실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되죠. 미국 주식이 뭐 다우존스도 있고 나스닥도 있고 S&P 500도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미국에 수천 개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들을 어떻게 분류를 해놨느냐. 주로 전통적인 산업, 통신이나 뭐 소비재나 뭐 이런 것들이나 뭐 일단 제조업이나 이런 기본 전통적인 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게 다우존스고 나스닥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AI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 기반으로 한 기술주들만 모아놓은 것이 나스닥이고 S&P 500은 이 두 가지를 넘나들면서 미국 산업을 대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공업 분야 400개 종목, 운수의 20개 종목, 금융의 20개 종목, 공공의 40개 종목 이렇게 해서 뭐 500개를 묶어놓은 것이 S&P 500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미국을 가장 대표하는 지수는 뭐냐? 그러면 나스닥도 아니고 다우존스도 아니고 S&P 500입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500개 종목을 묶어놓은 거죠. 이 안에는 성장주도 있고 가치주도 있고 전통산업도 있고 소비재도 있고 뭐 기술주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이게 이제 S&P 500이죠. 그럼 S&P 500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미국의 성장세가 좋아지면 이걸 그대로 다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최근에 트럼프가 막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경제 패권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막 관세에 대한 어떤 그런 지금 협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미국의 미래 부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노력이다. 그럼 그건 S&P 500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S&P 500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미국의 앞으로의 경제 성장과 부에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신에 S&P 500은 성장주도 꽤 들어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은 당연히 배당주보단 높죠.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과 어떤 이슈가 딱 될 때 미국 주식이 팍 튀어나갈 때 그거를 내가 좀 온몸으로 수혜를 받겠다라고 한다면 S&P 500이 유리하죠. 근데 이제 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뭔가 안 좋은 시장의 외생 변수가 생겼을 땐 약간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게 S&P 500이죠. 대신에 S&P 500은 배당은 되게 적어요. S&P 500에만 투자하는 또 ETF가 있는데 그 ETF들을 보면은 배당이 뭐 1%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배당주 ETF보다는 배당률이 좀 떨어지죠. 대신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슈드 같은 이런 배당주만 묶어놓은 ETF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3.5% 이상, 4% 가까운 정도의 안정적인 배당을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주가도 조금 오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일장일단이 배당으로 거의 4% 가까운 정도 수준의 배당을 꾸준히 해주지만 주가는 그렇게 좀 성장세가 더딘 배당주 ETF와 그 다음에 S&P 500처럼 성장성이 좋지만 여기는 약간 배당은 좀 떨어진다. 그럼 이거를 적절히 나의 위험 성향에 맞춰서 믹스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앞으로 은퇴가 한 10년 남았다. 그럼 어때요? 10년 남았다. 그러면은 S&P 500 지수 70에 배당주 30 이렇게 가면 좋겠죠. 5년 정도 남았다. 그러면 S&P 500 50대 배당주 50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은퇴를 해서 이제 나는 은퇴 쪽으로 이제 조금 생활비를 좀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S&P 500 30에 배당주 70 뭐 이렇게 간다든지 본인의 위험 성향에 맞춰가지고 요거를 믹스를 하게 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가장 궁금한 건 이렇게 투자했을 때 실제로 노후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일 텐데요. 만약 지금부터 20년간 S&P 500 ETF에 꾸준히 투자하거나 혹은 SCHD에 장기간 투자할 경우 각각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월 소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를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목돈으로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우리가 필요한 노후 자금 나누기 여태까지 이 ETF가 보여줬던 수익률을 하면은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의 제2 월급이 필요하다. 1년에 3,600이죠. 3,600 나누기. 근데 예를 들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최근에 수익률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로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슈드 같은 경우는 직전 수익률이 연평균 배당률이 3.95 정도 되니까 3,600만 원 나누기 0.0395 하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얼마 투자해야 되냐? 뭐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3,600만 원.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씩 타야 돼. 그럼 이게 내가 필요한 노후 생활비 나누기 3.95% 정도 연간 배당을 계속 해준다. 0.0395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9억 1,139만 2천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9억 1천 정도의 돈을 우리가 배당주 ETF에 딱 넣어놓으면 원금 안 깨지고도 제2의 월급이 300만 원 꾸준히 나온다. 그런데 9억 1천만 원 정도 예금에 넣어놓으면 얼마 나오느냐? 뭐 그거 한 반밖에 안 나오겠죠. 150, 한 160, 70 나오겠죠. 그러니까 원금에 대한 보장을 한 대가로 내가 160, 170밖에 못 받을 거냐? 아니면 원금의 뭐 확정성은 조금 내가 포기를 하더라도 배당주로 하면 똑같은 돈을 넣고도 예금 이자보다 거의 2배 배당 올릴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적절한 그 위험 성향에 따라서 예금하고도 내가 9억 1천을 몽땅 다 배당주를 넣긴 난 무서운데? 그러면 뭐 그 절반은 그냥 예금을 하시고 아니면 절반을 배당주로 하시고 물론 그러면은 이제 300만 원보다는 좀 덜 나오긴 하겠지만 이제 그거는 적절하게 그렇게 믹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1년의 필요 노후 생활비 나누기 이 ETF가 보여줬던 과거 수익률이나 배당률을 기초로 하면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건 계산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